13장 테슬라의 성공. 21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차세대 넥스트 빅싱은 청정기술이라는 데 다들 동의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베이징에서는 스모그가 너무 심해져서 이쪽 건물에서 저쪽 건물이 보이지 않았고 숨 쉬는 것조차 건강을 위협했다. 방글라데시는 뉴욕타임스가 사상 최악의 단체, 독살이라고 부른 비소가 포함된 우물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이반과 카트리나가 앞으로 다가올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파괴의 전조로 거론되었다. 엘고어는 우리가 전쟁 때 동원했던 것과 같은 긴박함과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간언했고 사람들은 바빠졌다. 기업가들은 수천 개의 청정기술 기업들을 세웠고 투자자들은 거기에 5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그렇게 세계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아무 효과가 없었다. 지구가 더 건강해지기는커녕 심각한 청정기술 버블만 형성되었다. 솔린드라는 가장 유명한 녹색 유령이 되었고 대부분의 청정기술 기업들은 비슷한 재앙으로 끝이 났다. 2012년 한 해에만 40곳 이상의 태양광 제품 회사가 문을 닫거나 파산 신청을 했다. 대체에너지 기업의 선행기수는 버블이 얼마나 극적으로 꺼졌는지를 보여준다. 청정기술은 왜 실패했을까? 보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린에너지가 정부의 우선순위가 되자마자 이미 독약이 뿌려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를 우선 추진사항으로 삼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정말로 있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청정기술에 관한 진실은 정부의 실패보다 더 복잡한 이유가 있고 더 중요한 일이다. 대부분의 청정기술 기업이 도산한 이유는 모든 기업이 반드시 답해봐야 할 7가지 질문 중 한 가지 이상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RENIXX 재생에너지 산업지수 1. 기술. 점진적 개선이 아닌 획기적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2. 시기.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지금이 적기인가? 3. 독점. 작은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가지고 시작하는가? 4. 사람. 제대로 된 팀을 갖고 있는가? 5. 유통. 제품을 단지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할 방법을 갖고 있는가? 6. 존속성. 시장에서의 현재 위치를 향후 10년, 20년간 방어할 수 있는가? 7. 숨겨진 비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독특한 기회를 포착했는가? 이들 요소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다. 어떤 산업에 종사하든 훌륭한 사업 계획을 세우려면 이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해봐야 한다. 좋은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많은 불운을 만나게 될 것이고 사업은 실패할 것이다. 7가지 모두를 제대로 공략한다면 운명을 지배하고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여섯 가지만 제대로 답해도 성공할지 모른다. 하지만 청정기술 버블 사태를 보며 놀라운 점은 사람들이 훌륭한 답을 한 가지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회사를 세웠다는 점이다. 마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 것처럼 말이다. 특정 청정기술 회사가 정확히 왜 실패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대부분의 회사가 심각한 실수를 여러 가지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런 실수 중 단 한 가지만 저질러도 회사는 충분히 망할 수 있다. 그러니 이들의 실패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기술. 위대한 기술 기업은 가장 가까운 대체 기술보다 10배는 뛰어난 독자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청정기술 기업들은 10배는 고사하고 2배의 개선을 이룬 경우도 거의 없었다. 때로는 대체하려는 제품보다 실제로 못한 제품을 내놓는 경우도 있었다. 솔린드라는 참신하게도 원통형 태양전지를 개발했지만 원통형 전지는 평면 전지보다 어림잡아 분의 1배의 효율밖에 나지 않았다. 평면 전지만큼 직사광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솔린드라는 이런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거울을 이용해 더 많은 태양광을 반사시켜 태양 전지판의 하단을 데워보려고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훨씬 열등하게 시작한 것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았다. 기업들은 10배의 개선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점진적 개선은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개선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 기술보다 20%가 더 효율적인 풍력 발전 터빈을 개발했다고 치자. 실험실에서 테스트했을 때 그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다. 얼핏 훌륭하게 들리겠지만 이 정도의 실험 결과로는 실제로 새로운 제품을 내놓았을 때 맞닥뜨리게 될 비용이나 위험 요소를 전혀 상쇄할 수 없다. 그리고 새 시스템이 정말로 그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20%가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막상 새 제품을 팔려고 하면 과장된 주장에 워낙 익숙한 사람들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새 제품이 10배가 훌륭할 때만 고객에게도 제품이 명백히 우월하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시기. 청정기술 회사를 세운 기업가들은 약속된 시기가 왔다고 스스로를 열심히 설득해야 했다. 스펙트라와트의 CEO 앤드루 윌슨은
2008년 새로운 회사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태양광 산업은 1970년대 말 마이크로프로세서 산업과 비슷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개선될 것입니다. 뒷부분은 맞는 얘기였지만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비유한 것은 한참 빗나간 것이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1970년에 첫 번째 제품이 만들어진 후 단순히 빠르게 발전한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다. 인텔의 초기 제품 출시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반면에 첫 실리콘 태양전지는 1954년 벨 연구소에서 만들어졌으나 반세기가 넘게 지나서야 윌슨의 언론 보도 자료가 나왔다. 그 사이 수십 년 동안 광발전 효율성은 느리게 선형적으로 개선되었다. 벨 연구소의 첫 번째 태양전지는 6%의 효율성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의 결정 실리콘 전지나 현대적인 방막 전지도 이 분야에서 25%의 효율성을 넘지 못했다. 2000년대 중반에 도약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릴 만한 공학적 발전은 거의 없었다. 천천히 움직이는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을 차지할 명확하고 현실적인 계획이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다. 실패한 청정기술 기업들은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다. 독점. 2006년 억만장자 기술 투자자인 존 도어는 녹색이 새로운 빨강이자 흰색이고 파란색이라고 선언했다. 차라리 그냥 빨강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도어 스스로가 말했듯이 인터넷 시장은 수십억 달러 시장이고 에너지 시장은 수조 달러 시장이다. 도어가 말하지 않았던 부분은 수조 달러의 거대 시장은 가차없는 유혈 경쟁을 뜻한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들도 도어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2000년대에 나는 수십 명의 청정기술 사업가들이 장밋빛 전망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수억 시장을 들먹이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마치 그게 좋은 일인 양 말했다. 청정기술 사업가들은 이 시장이 누가 와도 될 만큼 포상금이 큰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하나같이 다들 자신의 회사에 우위가 있다고 믿었다. 2006년 태양광 업체 미아솔레의 CEO 데이브 피어스는 의회에서 받은 질문에 자신의 회사가 특정 종류의 방막 전지를 개발하고 있는 아주 유력한 신생기업 중 하나라고 말했다. 몇 분 후 피어스는 미아솔레가 1년 내에 세계 최대의 방막 태양전지 생산자가 될 거라고 예측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 편이 그들에게는 더 나은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방막전지는 10가지도 넘는 태양전지 중 한 종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어느 제품이 특정 문제를 뛰어나게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 특정 기술에는 관심이 없다. 작은 시장에서 특별한 해법을 독점할 수 없다면 곧 치열한 경쟁에 발목이 잡힐 것이다. 미아솔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2013년 이 회사는 수억 달러에 인수되었다. 투자자들이 그동안 투입한 돈보다 적은 액수였다. 자기 제품의 특별함을 과장한다면 독점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 예컨대 어느 태양광 회사가 태양전지 시스템 수백 개를 성공적으로 설치했고 그 발전 능력을 모두 합하면 100메가와트가 된다고 치자. 미국 전체의 태양에너지 발전 능력은 총 950메가와트이므로 이 회사는 시장의 10.53%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스스로 비중 있는 시장 참가자가 되었다면서 축배를 들 것이다. 하지만 관련 시장이 미국의 태양에너지 시장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관련 시장이 18기가와트의 생산 능력을 가진 전 세계 태양에너지 시장이라면? 그러면 이 회사의 발전 능력은 실제로 피라미 수준에 불과하다. 시장 점유율이 갑자기 1%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적절한 기준이 전 세계 태양에너지도 아니고 재생에너지 일반이라면 다시 어떻게 될까? 전 세계 재생에너지 연간 전력 생산 능력은 420기가와트다. 그러면 이 회사의 점유율은 다시 0.02%로 줄어든다. 이를 다시 전 세계 총 발전 능력인 1만 5천 기가와트와 비교한다면 이 회사의 발전 능력 100메가와트는 바닷물 가운데 물방울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청정기술 사업가들의 시장에 대한 생각은 불쌍할 만큼 오락가락했다. 그들은 차별화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들의 시장 크기를 과장되게 줄였다가도 수익성이 큰 거대 시장이라는 점을 평가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하위 시장이 허구의 시장이라면 그 시장을 지배할 수는 없다. 그리고 거대 시장은 쉽게 차지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다. 대부분의 청정기술 기업 창업자들은 차라리 펠로엘토 시내에 새로운 영국 식당을 여는 편이 나을 뻔했다. 사람, 에너지 문제는 공학적인 문제이므로 청정기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안경 쓴 괴짜들이겠거니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틀렸다. 실패한 청정기술 기업들을 운영한 사람들은 충격적이게도 기술과는 무관한 팀들이었다. 이런 세일즈맨 타입의 경영자들은 자금을 모집하고 정보 보조금을 확보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고객들이 사고 싶은 물건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못하다. 파운더스 펀드에 있던 우리도
이런 사태가 다가오는 것이 눈에 보였다. 가장 분명한 단서는 옷이었다. 청정기술 기업의 경영자들은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돌아다녔다. 아주 큰 적신호였다. 진짜 기술 전문가들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업자가 미팅에 양복을 입고 나타나는 회사는 제외한다라는 일반 규칙을 정했다. 아마 우리가 시간을 내서 각 회사의 기술을 상세히 평가했더라도 여전히 이런 형편없는 투자는 피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팀의 통찰은 우리가 훨씬 빠르게 진실에 도달하게 해주었다. 최고의 세일즈는 숨어 있다. 제품을 팔 수 있는 CEO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세일즈맨처럼 보인다면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고 기술은 더 모를 것이다. 유통. 청정기술 기업들은 정부와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는 데는 성공했지만 고객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세상은 실험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힘들게 배워야 했다. 제품을 전하고 파는 것은 적어도 제품 자체만큼 중요하다. 이스라엘 전기 자동차 신생기업인 베터플레이스를 보면 알 것이다. 베터플레이스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8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집하고 사용하면서 전기차를 위한 교체 가능한 배터리팩과 충전소를 만들었다. 베터플레이스는 심하게 오염을 일으키는 교통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줄 친환경 대체 제품을 창조하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창조했다. 적어도 1000대는 말이다. 1000대가 그들이 파산 신청을 하기 전까지 판매한 차량의 수였다. 그 정도라도 판 것이 대단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베터플레이스의 차들은 하나같이 고객이 구매하기 아주 힘든 차였기 때문이다. 먼저 고객들은 자신이 무엇을 사는지 알기가 매우 힘들었다. 베터플레이스는 르노 자동차에서 세단을 구매해 전기 배터리와 모터를 장착했다. 그러면 르노의 전기차를 사는 걸까? 베터플레이스의 차를 사는 걸까? 어느 쪽이 되었건 일단 사기로 결정을 해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았다. 먼저 베터플레이스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려면 고객은 자신이 베터플레이스의 배터리 교체소와 충분히 가깝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고 정해진 길을 다니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이 관문을 넘고 나면 차량에 재충전을 하기 위해 연료 구입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중간중간 길에서 멈춰 배터리를 교체하는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했다. 베터플레이스는 자신들의 기술이 저절로 팔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굳이 제대로 된 마케팅을 펼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회사의 실패에 낙담한 어느 고객은 이렇게 물었다. 왜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도시에 광고판이라도 설치하지 않았을까요? 토요타 프리우스 사진 옆에 2차 사진을 넣어놓고 같은 16만 세겔에 휘발유면 4년을 더 운전할 수 있다고 써놓았으면 될 텐데요. 이 사람은 마케팅 없이도 베터플레이스의 차를 구입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든 이 차를 계속 운전할 요량으로 취미로 이 차를 구입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차를 계속 탈 수 없었다. 2013년에 베터플레이스의 이사회는 겨우 1200만 달러의 회사 자산을 매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기술적 어려움은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만 다른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존속성. 모든 기업가는 특정 시장에서 라스트 무버가 되겠다고 계획해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향후 10년, 20년 후에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회사는 어떻게 그에 맞출 것인가? 청정기술 기업 중 이 질문에 대한 훌륭한 답을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 그 결과 망하는 모습도 비슷비슷했다. 에버그린 솔라는 2012년 파산 신청을 하기 몇 달 전에 미국에 있는 공장 중 하나를 닫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중국에 있는 태양광 업체들은 상당한 정도의 정부 금융 보조를 받습니다. 우리의 생산 원가는 현재 원래 계획했던 수준보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구 제조사보다 낮지만 여전히 중국의 저가 경쟁사들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 목소리로 중국을 성토하는 소리가 제대로 터져나온 것은 2012년이 되어서였다. 미국 에너지국의 자금 지원을 받은 어바운드 솔라는 파산 신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중국 태양전지 회사들의 공격적인 가격 전략이 초기 단계에 있는 신생회사가 현재의 시장 조건에서 규모를 키우기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원망했다. 2012년 2월에 도산한 태양전지 제조회사 에너지 컨버전 디바이시스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중국의 유명 태양광 업체 3곳을 상대로 9억 5천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 같은 해에 솔린드라의 파산 신탁 관리자들 역시 이들 업체를 독점 시도, 담합, 약탈적 가격 설정 등의 명목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중국 제조사들과 경쟁할 것을 정말로 예상할 수 없었을까? 청정기술 사업가들은 사업 존속성과 관련된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해봤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중국이 내 사업을 말살시키지 않게 만들까? 이에 대한 답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놀랄 일이 아니었다.
청정기술 기업들은 똑같은 친환경 제품을 제조하면서 경쟁을 예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장 전체에 대해서도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었다. 청정기술 업계는 화석 연료가 줄어들 것을 전제로 생겨난 산업이었지만 갑자기 셰일가스라는 복병을 만났다. 2000년에는 미국 천연가스의 1.7%만이 셰일가스였지만 5년 후에 이 수치는 4.1%까지 상승했다. 그런데도 청정기술업계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추세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재생에너지만이 앞으로 유일한 해결책이고 화석연료는 절대로 더 저렴해지거나 깨끗해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 2013년이 되자 셰일가스는 미국 천연가스의 34%를 차지했고 가스 가격은 2008년 이후 70% 이상 떨어지면서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셰일가스 역시 존속 가능한 에너지 해결책은 아닐지 모르지만 앞을 내다보지 못한 청정기술 기업들을 몰락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숨겨진 비밀. 청정기술 기업의 모든 사람들은 더 깨끗한 세상이 필요하다는 보편화된 관습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했다. 사람들은 대체 에너지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엄청나니까 모든 종류의 청정기술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기회도 엄청날 거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속였다. 태양광이 뜨기 시작하던 2006년에 청정기술이 얼마나 보편적인 생각이었는지 살펴보자. 그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미래의 태양열 지붕 덕분에 미국 가정은 스스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자이자 청정기업 경영자였던 빌 그로스는 태양광 산업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선언했다. 당시 태양광 업체 솔라리아의 CEO였던 수비 샤르마는 태양광에 골드러시 느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진짜 골드도 있다. 우리에게는 태양광이 골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관습적인 생각을 허둥지둥 받아들이는 바람에 수십 군데의 태양전지 회사 그중 몇 개만 언급해보면 큐셀제, 에버그린 솔라, 스펙트라와트, 심지어 그로스가 세운 에너지 이노베이션즈까지가 촉망받으며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파산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모두가 동의하는 널리 관습화된 생각만으로 자신들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들은 숨겨진 비밀을 갖고 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 이유가 있다. 사회적 기업의 함정. 청정기술 사업가들은 대부분의 기업이 정의하는 성공 이상의 것을 목표로 했다. 청정기술 버블은 사회적 기업 역사상 가장 큰 현상이자 가장 큰 몰락이었다. 사업에 대한 이런 박애주의적 접근이 시작된 것은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들이 지금까지는 양극단에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기업들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윤이라는 동기에 발목이 잡혀 있었고 비영리 단체들은 공익을 추구했지만 더 넓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미미한 참가자에 불과했다. 사회적 기업가들은 양쪽 세계에서 좋은 것들만 결합해 좋은 일을 해서 성공하자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보통은 결국 둘 중 어느 것도 이루지 못했다. 사회적 목표와 재무 목표 사이의 모호함도 문제였지만 사회적이라는 단어의 모호함이야말로 더욱 큰 문제였다. 사회적으로 좋은 것은 사회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저 사회가 보기에 좋은 것인가? 모두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좋은 것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인정되는 것들밖에 없었다. 예컨대 그린에너지 같은 일반적 아이디어처럼 말이다. 진보의 발목을 잡는 것은 기업의 탐욕과 비영리 단체의 선한 의도가 아니라 두 가지가 똑같다는 사실이다. 기업들이 서로를 베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영리 단체들도 다들 똑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준 것이 청정기술 산업이었다. 차별화되지 않는 수백 가지의 제품이 지나치게 넓은 똑같은 하나의 목표를 표방했다. 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좋은 일은 뭔가 남들과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독점해 이윤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최고의 프로젝트는 다들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간과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덤벼볼 만한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보려고 하지조차 않는 문제일 때가 많다. 테슬라 7점 만점에 7점. 테슬라는 청정기술 기업들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도 2000년대에 출발해 지금까지도 번창하고 있는 회사다. 테슬라 역시 청정기술이라는 사회적 유행에 편승했지만 테슬라는 7가지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성공은 많은 교훈을 준다. 기술. 테슬라는 다른 회사들이 의지할 만큼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었다. 다임러는 테슬라의 배터리팩 기술을 사용했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테슬라의 구동장치를, 토요타는 테슬라의 모터를 사용했다. 제너럴 모터스는 테슬라의 다음 움직임을 파악하려고 전담팀을 만들기까지 했다. 하지만 테슬라의 기술적 성취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부분은 어느 한 부분이나 부품이 아니었다.
오히려 많은 부품들을 결합해 하나의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었다. 테슬라의 세단 모델 S는 단순한 부품들의 합계를 넘어 끝에서 끝까지 우아한 디자인을 유지한다. 컨슈머 리포트는 모델 S에 그때까지 자동차 제품에 부여한 최고 점수를 주었고, 모터 트렌드와 오토모빌은 둘 다 모델 S를 2013년 최고의 자동차로 지명했다. 시기 2009년에는 정부가 청정기술 기업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웠다. 녹색 일자리 창출은 정치권에서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과제였고, 연방 보조금도 이미 책정되어 있었으며 의회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통과시킬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다른 회사들은 넉넉한 보조금이 끝없이 흘러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2010년 1월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솔린드라가 무너지고 보조금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기 약 1년 반 전이었다. 테슬라는 미국 에너지국으로부터 4억 6,500만 달러의 대출금을 확보했다. 2000년대 중반에 5억 달러에 가까운 보조금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액수였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가능했던 순간은 역사상 단 한 번뿐이었는데 테슬라가 그 기회를 완벽하게 포착한 것이다. 독점. 테슬라는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하위 시장에서부터 시작했다. 바로 고가의 전기차 스포츠카 시장이었다. 2008년 첫 로드스터가 생산 라인에 오른 이후 테슬라는 로드스터를 겨우 3,000대 정도밖에 팔지 못했다. 하지만 한 대에 10만 9천 달러짜리 차량이었으니 적은 액수는 아니었다. 작게 시작했기 때문에 테슬라는 약간 덜 비싼 모델 S의 연구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고, 이제는 고급 전기차 세단 시장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테슬라는 2013년에 2만 대 이상의 세단을 팔았고, 지금은 더 큰 시장으로 확장하기에 좋은 위치에 와 있다. 사람. 테슬라의 CEO는 완벽한 공학자인 동시에 세일즈맨이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의 팀도 두 가지를 모두 잘하는 사람들로 구성했다. 일론은 자신의 스태프들을 이렇게 설명했다. 테슬라에 들어왔다면 특수부대에 있기로 한 거나 마찬가지죠. 정규군도 문제는 없지만 테슬라에서 일한다면 한 차원 높은 게임을 해야 합니다. 유통. 대부분의 회사들은 유통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만 테슬라는 유통을 너무나 진지하게 생각한 나머지 유통체인 전체를 직접 소유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독립 대리점들의 신세를 져야 한다. 포드와 현대는 자동차를 만들지만 파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어야 한다. 테슬라는 직영점에서 자동차를 직접 팔고 서비스까지 한다. 이런 방식을 취하면 전통적인 대리점에 비해 처음에는 돈이 더 많이 들지만 고객 경험을 통제할 수 있고 테슬라의 브랜드를 강화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절약된다. 존속성. 테슬라는 선발주자이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이 말은 곧 향후 몇 년간 뒤에 오는 기업들과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갈망하는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테슬라가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분명한 신호다.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구매 결정 중 하나고, 그런 분야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는 달리 테슬라는 아직도 창업자가 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느슨해질 걱정이 없다. 숨겨진 비밀. 테슬라는 청정 기술에 대한 관심을 주도하는 것이 유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부유한 사람들은 특히나 상자처럼 생긴 프리우스나 못생긴 혼다 인사이트를 모는 한이 있더라도 친환경적으로 보이고 싶어 했다. 이런 차의 운전자들을 근사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유명 영화 배우들도 같은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래서 테슬라는 누가 운전하든 상관없이 운전자를 근사하게 보이게 만들어줄 차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고 나니 리오나도 디캐프리오조차 프리우스를 버리고 값비싼 그리고 비싸 보이는 테슬라 로드스터를 택했다. 일반 청정기술 기업들은 스스로를 차별화하느라 고전했지만 테슬라는 청정기술이 환경적 의무보다 오히려 사회적 현상이라는 숨겨진 비밀을 바탕으로 고유한 브랜드를 구축했다. 에너지 2.0. 테슬라의 성공으로 청정기술에 원래부터 뭔가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청정기술의 기본적인 큰 아이디어는 옳았다. 세상은 정말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며 에너지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는 밥을 먹고 집을 짓고 편안히 살기 위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미국인들처럼 편안하게 살기를 꿈꾼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쌓지 않는 이상 글로벌화는 점점 더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세상에는 옛날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재분배를 통해서 번영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원이 없다. 청정기술은 에너지의 미래가 낙관적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불명확한 낙관적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는 회사들에게 그린에너지라는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놓고 도박하듯이 자금을 쏟아붓자 결과적으로는 버블이 형성되었다. 2000년대 대체 에너지 기업들의 평가 가치와 그보다 10년 전 나스닥의 등락 모습을 나란히 배치해보면 비슷한 모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대의 대표 아이디어는 인터넷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정확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다른 아이디어는 없었다. 기업가는 거시적 차원의 통찰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는 없다. 자신의 사업 계획 역시 거시적 규모로 시작되는 게 아닌 이상은 말이다. 청정기술 기업들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에너지 문제에 대한 뛰어난 해법을 제공하는 회사만이 돈을 벌 수 있었다. 아무리 어느 분야가 중요해도 그저 참여하는 것만으로 저절로 위대한 기업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인터넷 버블은 청정기술 버블보다 규모도 훨씬 더 컸고 붕괴의 충격도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그래도 1990년대의 꿈은 옳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주의자들은 인터넷이 출판이나 소매 판매업 혹은 일상적 사회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생각을 의심했다. 2001년에는 그들이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닷컴 붕괴 사태의 파편 한가운데서 웹 2.0 스타트업들이 성공적으로 출범했듯이 청정기술 버블 붕괴 사태 이후에도 우리는 성공한 에너지 신생기업들을 발견하게 될까? 에너지 해법에 대한 거시적 필요성은 아직도 살아있다. 하지만 가치 있는 기업이 되려면 틈새 시장을 찾아내 작은 시장을 지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대학 캠퍼스 하나를 위한 서비스에서 시작해 다른 학교로 전파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에너지 해법을 위한 작은 시장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외딴 섬에서 디젤 대신 사용할 전력원을 목표로 삼아볼 수도 있다. 또는 적지의 군사시설에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모듈형 원자로를 목표 시장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에너지 2.0을 창조할 기업가가 도전해야 할 장애물은 작게 생각하는 것이다.